스시, 덴푸라, 라멘,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돌죠? 근데요, 이 음식들이 사실은 순수 일본산이 아니었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이 일본 요리들 뒤에 숨겨진 아주 놀라운 적응의 역사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이거 보세요. 덴푸라. 정말 일본 음식 하면 딱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뭔가 되게 섬세하고 정갈하고 수백 년의 역사가 담긴 예술 작품 같은 느낌. 그쵸? 하지만 말이죠, 이 완벽해 보이는 요리가 사실 일본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면죠.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일본 요리의 진짜 역사는요, 외부의 것을 받아들여서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정말 완벽하게 재창조해내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거든요. 좋아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무심코 먹었던 바로 그 접시 위에 어떤 어마어마한 역사가 숨어 있었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뭐부터 시작할까요? 역시 스시죠. 전 세계가 사랑하는 일본 요리의 아이콘. 근데 우리가 지금 먹는 이 스시가 처음부터 이런 모습은 아니었다는 거, 그게 중요해요. 사실 엄청난 시간 동안 진화에 진화를 거듭한 결과물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무려 1200년 동안 고기를 못 먹는 나라. 이게 가능할까요? 불교의 영향으로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요리사들은 생선하고 채소, 이 한정된 재료만으로 어떻게든 맛의 끝을 봐야 했던 거예요. 정말 엄청난 도전이었겠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스시의 원형 나래주시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이 최초의 스시는 신선함과는 거리가 아주 멀었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냉장고가 없던 시절이니까요. 생선을 어떻게든 오래 보관하려고 밥이랑 같이 발효시킨 일종의 보존식품이었던 거죠. 이게 바로 후나주시라고 불리는 원조 스시인데요. 밥이랑 생선을 겹겹이 쌓아서 몇 달, 길게는 몇 년씩 푹 삭히는 겁니다. 그러면 아주 독특한 향과 신맛이 생기는데 이게 또 별미라고 해요. 지금도 시가현에 가면 이 전통 방식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모든 게 정신없이 돌아가던 에도 시대가 옵니다. 사람들은 이제 뭐든 빠르고 간편한 걸 찾기 시작했죠. 바로 이때 수시가 대변신을 합니다. 몇 달씩 기다려 먹던 발효 음식이 아니라 해내에서 갓 잡은 신선한 생선을 밥 위에 탁 얹어서 바로 먹는 우리가 아는 그 에도마의 수시, 일종의 원조 패스트푸드로 재탄생한 거죠. 자, 스시의 변신은 내부적인 요인이 컸죠. 하지만 일본 요리의 혁신은 외부 충격으로 더 극적으로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시계 바늘을 16세기로 돌려볼게요. 머나먼 유럽에서 온 이방인들이 일본의 식탁을 송두리째 바꿔놓게 됩니다. 때는 16세기. 나가사키 항구에 포르투갈과 스페인 상선들이 들어옵니다. 물론 새로운 물건들이나 종교도 가져왔겠죠. 하지만 그보다 더 일본 요리의 운명을 바꿀 아주 결정적인 기술 하나를 함께 들여왔습니다. 물론 호박이나 토마토 같은 새로운 작물, 또 달콤한 설탕으로 만든 카스텔라도 신기했겠죠. 하지만 진짜 게임 체인저는 바로 튀김이었습니다. 음식을 반죽에 묻혀서 기름에 튀기는 이 방식,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일본 요리의 씨앗이 됩니다. 바로 여기서 일본 요리의 진짜 저력이 폭발합니다. 그냥 따라한 게 아니에요. 이 튀김 기술을 가져다가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뭐랄까 공기처럼 가볍고 입안에서 바사삭 부서지는 그런 예술의 경지에 이른 튀김옷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렇게 탄생한 게 바로 덴푸라입니다. 자, 이제 시간 여행을 좀 더 해볼까요? 수백 년을 훌쩍 뛰어넘어서 일본이 굳게 닫았던 문을 다시 활짝 여는 시기로 가보겠습니다. 이때는 서양의 맛이 정말 거대한 파도처럼 일본을 덮쳤습니다. 19세기 후반, 바로 메이지 유신 시대입니다. 당시 일본 정부의 목표는 서양 따라잡기였어요. 그러려면 국민들 체격부터 키워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무려 1000년 넘게 지켜온 육식 금지령을 공식적으로 풀어버립니다. 여러분, 이제 고기 드세요 하고요. 이게 바로 서양 요리를 일본식으로 뜯어고친 요쇼쿠 문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개념이 두 개 등장해요. 하나는 세요 요리. 이건 그냥 서양 요리를 그대로 가져온 거고요. 다른 하나가 바로 요쇼크입니다. 이건 서양 요리를 일본 사람들 입맛에 맞게 또 밥이랑 같이 먹기 좋게 완전히 바꾼 거죠. 그러니까 서양의 커틀릿이 일본의 돈까츠 정식으로 변하는 그런 마법 같은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보세요. 영국의 커틀릿이 일본으로 건너와서 어떻게 변했는지.
그냥 고기 튀김이 아니죠. 따끈한 밥이랑 구수한 미소시루가 꼭 같이 나와요. 젓가락으로 집어먹기 좋게 미리 다 잘라져 있고요. 거기에 달짝지근한 소스까지. 이건 더 이상 영국 음식이 아니라 완벽하게 일본화된 돈카츠라는 새로운 요리가 된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번엔 바로 이웃나라 중국에서 온 소박한 국수 한 그릇이 주인공이에요. 이 평범한 국수가 어떻게 일본을 넘어 전 세계인의 소울푸드가 되었는지 그 기적 같은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라면의 변화 속도는 진짜 어마어마해요. 1870년대에 항구 도시의 차이나타운에서 팔던 중국 국수가 그 시작이었는데 이게 불과 수십 년 만에 일본 전역으로 쫙 퍼져나갑니다. 그러면서 각 지역의 기후나 특산물에 맞춰서 정말 수백 가지 스타일로 폭발적으로 진화한 거죠. 처음엔 그저 간단한 국수 요리였을지 몰라요. 하지만 지금의 라멘은 어떻습니까? 국물 하나, 면발 하나에 장인의 혼이 담긴 하나의 완벽한 요리 예술이 됐죠. 이 라멘의 진화 과정이야말로 외부의 것을 가져와서 자기 것으로 완벽하게 소화해내는 일본 요리의 특징을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스시부터 덴푸라, 돈카츠, 라멘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음식들의 여정을 되짚어보면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과연 일본 요리의 진짜 정신은 뭘까요? 결국 우리가 이건 정말 일본 음식이지 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음식들의 뿌리를 따라가 보니 그 끝에는 포르투갈, 영국, 중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요리의 역사는 어떤 순수한 전통을 지켜온 역사가 아니라 오히려 외부의 것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섞어 녹여낸 위대한 융합의 역사였던 거죠. 어쩌면 일본 요리의 진짜 천재성은 무에서 유를 청주하는 발명에 있는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진짜 핵심은 이거예요. 좋은 아이디어를 발견하고 그걸 과감하게 받아들인 다음 원래의 것보다 더 완벽하게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경지로 다듬어내는 능력. 바로 그 편집과 완성의 힘에 있는 거죠.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럼 진짜 전통 음식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어쩌면 한 가지 모습에 머물러 있는 게 진짜 전통이 아니라 이렇게 끊임없이 외부와 교류하면서 변화하고 발전해 나가는 그 역동적인 모습 자체가 바로 그 음식의 가장 진정한 모습이 아닐까요?